안녕하십니까, 헬리오스입니다. 오늘은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얼마 전에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발표했죠.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어, 화폐를 더 많이 찍어낼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양적 완화,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또 화폐를 더 많이 찍어낼 것 같은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. 이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,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경제 부흥 정책입니다. 왜냐하면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좀 더 많이 풀어서, 그리고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저축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로 유도하고, 대출을 좀 더 쉽게 해서 대출을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대출을 좀 더 유도하는 그런 정책입니다. 그래서 시장에 돈이 많이 돌게 되면 그걸 통해서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경제를 부흥시키는 그런 형태의 정책을 양적 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이 양적 완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미국밖에 없습니다. 기축통화라고 하죠. 전 세계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, 무역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화폐는 아직도 달러화입니다. 그리고 그 달러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화폐가 유로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둘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, 그 외의 통화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. 단 하나 예외라면,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고 있지 않을 때 일본이나 한국이 양적 완화를 한다면 그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. 하지만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는 그 순간에는 그 어떤 통화를 사용하는 나라도 그 효과를 거의 보기 힘듭니다.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로,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, 공급과 소요의 법칙에 따라서,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.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양적 완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200원 하던 것이 1달러에 1100원, 1000원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. 좀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보죠. 12,000원짜리 물건이 있습니다. 지금 1200원 환율로 미국에서 팔린다라고 한다면 그 제품은 10달러짜리 제품이 되는 거죠. 하지만 환율이 1000원이 된다고 한다면 그 제품은 12달러에 팔리게 되는 겁니다. 그만큼 그 비율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, 아니면 똑같은 금액에 판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돈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.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게 됐을 때 다른 나라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물론 미국에서 하지 않는데 우리가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제품들이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더 가지든지, 혹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얻는 수익 금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. 자, 이 시점에서 한번 봅시다. 미국의 양적 완화를 발표했습니다. 우린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나 경제 부흥 효과는 거의 미미합니다. 양적 완화를 발표하기 전에과 서로가 발표하기 전의 상황과 발표한 이후 상황이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같이 진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화폐 가치는 자연스럽게 화폐 가치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고, 그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서 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죠. 자, 우리도 지금 그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.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저축이 아니라 투자로 유도하고 있고, 기준금리 떨어뜨려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대출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죠. 그렇게 되면 기업에 돈이 좀 더 몰리고 활성화할 수 있는 자금적인 여력이 생깁니다.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관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. 물가 상승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. 경제를 부흥시키고 호황일 때 호황과 물가 안정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만큼 거짓말은 없습니다.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. 경제학적으로요. 자, 문제는 물가 상승과
경제 침체가 같이 오는 그 상황인 거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물가는 이미 잡을 수가 없는 상태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경제 부흥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취하고 있는데,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딱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.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였습니다. 대출을 풀어주죠. 물론 부동산 담보대출, 집을 구매할 때 들어가는 그런 대출에 대한 제한은 계속해서 둘 겁니다. 하지만 다른 형태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. 예,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, 구입 매매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형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.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같은 서민들, 흑수저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정책입니다. 오로지 기업과 그 주변,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의미가 있어지겠죠. 기준금리가 0%가 된다라고 해서 0. 몇 %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의 대출 이자가 그만큼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자,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. 이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? 물론 안 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가야죠. 안 그러면 기업들이 힘들어지니까요. 경제 성장률이 계속 발표가 됩니다. 3%, 4%.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발전이 되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여유가 생기나요?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.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, 그것은 양적 완화가 아닌 거죠.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.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. 양적 완화는 그냥 미국에서나 할 수 있는 거다. 우리 같이 힘없는 나라들은 따라가야만 하고, 따라가지 않았을 때 피해를 보게 된다.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.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정치와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로 할 것 같습니다. 아마 채널명도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. 여튼 오늘 하루도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